네, 일단 그러면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오늘은 매틀랩 코드를 많이 짜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많이 보여주는 방식으로 할 거고, 이제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 나이키스트 샤넌 샘플링 시어리, 샘플링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원래 실습이면은 매틀랩으로 뭔가 여러 가지 해봐야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수업을 많이 해보면서 신호 처리나 디지털 신호 처리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주파수나 푸리에 트랜스폼 설명을 하고 그냥 매틀랩에서 이거 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실습 넘어가고 싶은데, 아예 디지털 신호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오늘부터 바로 필터 설계를 하는 건 아니고 간단한 매틀랩으로 코사인 만들어 보는 거 정도 할 것 같고, 네, 그건 이제 실습하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었습니다. 이론 시간에 교수님께서 아마 얘기를 하셨을 텐데, 저는 똑같은 내용인데 수학적인 걸 좀 빼고 여러분들 그나마 시각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디지털 신호를 먼저 보기 전에 아날로그 신호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날로그 신호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해서 디지털 신호 필터를 만들던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건데, 아날로그나 디지털을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먼저 주파수가 5Hz인 코사인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아날로그, 보통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파동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주파수가 5Hz인 코사인이라고 하면은 수식으로는 X는 코사인 2파이 FT라고 해서 F 주파수 자리에 5를 넣어주면 돼요. 뒤에는 이제 T는 시간이고, 그리고 1초에 대해서만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0에서부터 1초만 그린 겁니다. 그래서 5Hz 코사인 신호라고 하면 파동이 5번 출렁이었다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 주기인데 이 주기가 5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5Hz 신호다 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사인 신호가 아주 간단한 신호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실습은 이제 코사인 파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건데, 아날로그 신호는 심볼릭 매스 툴박스를 사용을 합니다. 심볼릭 매스라고 하면은 심즈라는 명령어로 심볼 변수를 만드는데, 심볼 변수는 보통 C 언어나 매틀랩이나 파이썬 이런 데서 만드는 변수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C 언어 같은 경우에서도 변수를 여러 개 쓸 때 배열이라고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 매틀랩에서는 행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배열이나 행렬이랑 같은 얘기인데 좀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심볼 변수는 이 행렬 변수랑 달리 실제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할 때 배열에다가 어떤 특정한 값을 넣는데, 뭐 0이나 어떤 숫자를 넣는데, 이 심볼 변수는 어떤 숫자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미지수를 선언할 때 매틀랩에서는 심볼릭 매스 툴박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매틀랩 온라인으로 이제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matlab.maxworks.com 이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매틀랩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매틀랩을 설치하신 분들은 매틀랩을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스크립트를 새로 여셔도 되는데, 라이브 스크립트도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 스크립트를 열어주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심즈를 이용해서 심볼 변수 t를 만듭니다. t라는 변수가 그냥 미지수 t로 만들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Hz 신호를 만든다 했으니까 이제 주파수 프리퀀시로 해서 F라고 두고 F는 5라고 저장을 해 놓습니다. 코사인 신호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코사인 2 곱하기 파이, 매틀랩에서는 이 파이라고 치면은 파이를 이 커맨드 윈도우에 입력을 해볼게요. 저희가 알고 있는 3.14 쭉 원래 뒤에 더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3.1416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알아서 계산을 해주고요. 코사인 신호를 만들 때 2파이 ft였죠. 그래서 곱하기 f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t를 그냥 미지수로 만들었으니까 이 t로 만드시고 세미콜론 찍어주시면 x, 코사인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면은 t가 이제 심볼로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고, x를 보시면은 이것도 심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심볼 변수라서 어차피 눌러봤자 세미콜론을 빼고 쳐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x에 대한 값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미지수에 대한 함수를 보여줍니다. 매틀랩에서.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주파수가 5였고 원래 이 코사인 아닌 2가 있으니까 여기가 곱하기 10이 됐죠. 이걸 이제 플랫을 해보기 위해서는 f 플랫을 이용합니다. 원래 매틀랩 해보셨던 분들은 그냥 플랫을 썼을 텐데 이 심볼 변수를 사용하려면은 f 플랫을 사용하시면 되고, f 플랫 x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프를 보면 너무 촘촘해서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프가 너무 촘촘해 보이죠. 그래서 엑시스
좌표의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괄호 안에 대괄호를 써주는데 이게 하나의 배열이 되고 이 배열에 4가지 숫자를 쓰면 됩니다. 이 4가지 숫자는 처음에 X 범위를 정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0초부터 1초까지만 보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Y 범위를 정해줘야 되는데 이 신호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죠. 근데 딱 맞아떨어지는 거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서 마이너스 1.5에서 1.5까지 지정을 해주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만든 것처럼 똑같이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5번 출렁이는. 근데 이제 이것도 격자가 없어서 격자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드 온. 이 격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예쁘게 만들어질 겁니다. 간단하게 아날로그 신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고 그냥 주파수 여러 개 만들고 싶으시면 이 F 주파수만 바꾸면 여러 가지 신호로 만들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디지털 신호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방금 만든 5Hz 신호에 샘플 100개를 찍어 봅시다. 찍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아까 5Hz에 있는 신호에 별표 표시가 100개를 제가 찍어 놨습니다. 맨 끝에 빼고 한 개는 다음 건데 이렇게 쭉 100개를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1초에 샘플을 100개를 찍었는데 이 소리가 유식한 말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샘플 주파수가 100Hz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100Hz가 앞에서 신호 자체의 주파수가 5Hz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샘플 주파수가 100Hz라는 거는 이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신호는 5Hz였어도 샘플 주파수는 다를 수가 있다. 5Hz 신호인데 샘플 주파수는 100Hz가 된 거죠. 그래서 컴퓨터나 프로세서 신호를 분석을 할 때 모든 숫자를 다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지털로 일정 시간에 끊겠죠. 예를 들어서 0초에서 1초 사이에 0.1초에 있는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0.08초의 값도 저희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0.0000009초 이런 숫자를 판단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 이제 디지털화로 이렇게 바꾸는데 프로세서에서 보기에 이런 식으로 지금 원래 신호를 지금 빼봤는데 이렇게 빼면은 100개의 점들을 가지고 원래 무슨 신호인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도 대충 유추가 되겠죠? 대충 이런 식으로 코사인이 만들어졌겠다. 그래서 원래 신호가 5Hz였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습을 해볼 건데 샘플 주파수는 이제 100Hz로 설정을 하고 샘플 시간, 주기를 설정을 하는데 0초에서 1초까지만 하기로 했죠. 이 사이에 100개의 샘플을 채우는 것을 일단 해볼 거고 샘플 신호와 똑같이 5Hz로 만드는 거 이제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에 그대로 사용을 할 건데 이 퍼센트 2개 치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 섹션이 나눠집니다. 일단 샘플 주파수 FS라고 하는데 샘플링 프리퀀시를 줄여서 썼고요. 일단 100개를 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TS 샘플 주기를 이제 만들 건데 일단 0에서 1초짜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0에서 1초 사이에 100개의 샘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이 간격을 100이라고 넣으면 되겠죠. 100을 위에다가 선을 했으니까 1 나누기 FS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따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이 TS가 101개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0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0부터 100분의 1씩 쭉 늘어뜨려 놓으면은 보시면은 0.01 간격으로 쭉 나와서 101개가 됩니다. 100개만 찍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1에다가 1 빼기 FS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신호를 만드는데 이제 샘플 신호를 만들 거니까 XS를 만들 거고 코사인 2 곱하기 파이 F까지는 똑같이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지막에 TS를 써줍니다. 아까는 그냥 T를 써서 무제한 긴 신호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만든 0에서 1까지 100개 샘플만 나올 수 있는 TS를 써주는 겁니다.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플랫을 그려봅니다. 그냥 플랫을 해주시고 TS 그러니까 X축하고 Y축하고 선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TS하고 XS를 선언을 하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똑같이 코사인처럼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면은 100개를 찍었는데 그 사이사이를 그냥 선으로 연결해 놓은 그림이 이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좀 뾰족하게 나와 있죠. 별표로 만들고 보기 쉽게 레드로 바꿔보겠습니다. 100개의 코사인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범위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위에 거를 복사를 해주면은 그리드 온을 해주시면은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샘플링 주파수가 100인 5Hz짜리 이제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랑 맞는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홀드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홀드 온을 해주시고 홀드 오프를 해주시면 위에 있는 거랑 이제 합쳐지는데 지금 다시 위에서부터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먼저 실행을 하고 이 밑에 있는 거를 실행을 해주시면 홀드가 됩니다.
이 홀드라는 명령어가 그 전에 있는 그래프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플러스 시키고 홀드 오프로 하면은 다시 풀어주겠다. 홀드 온이 이 위에 있는 그래프랑 합쳐지는 거라서 이 위에 있는 거랑 방금 그린 거랑 합쳐졌죠.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 OLH 그래프 아날로그 신호가 있고 디지털로 바꿨을 때 이 그래프 100개를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샘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신호를 복원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100개의 샘플이 프로세서가 보는 값들이에요. 우리 사람은 파란색 OLH짜리 신호를 아날로그로 볼 수 있겠지만 컴퓨터는 띄엄띄엄 디지털로 값을 받기 때문에 이런 빨간색 점들로만 이루어진 값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얘가 OLH인지 뭔지 모르는데 샘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 컴퓨터가 복원하기 쉽겠죠. 이 샘플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을 겁니다. 복원하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문제는 프로세서가 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왜냐면 방금까지만 해도 1초에 100개라는 샘플이 생기면은 이 100개를 일일이 다 저장을 해야 되니까 프로세서에서는 상당히 용량 문제가 이제 생기겠죠. 그래서 이 샘플 주파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전제를 깔아둘 거는 주요 모든 신호를 코사인 함수로 이루어졌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코사인이 됐든 사인이 됐든 이 가정이 테일러 곱스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프레이 시리즈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100개 샘플이었는데 지금 제가 50개의 샘플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50개의 샘플 여러분들이 보셔도 무슨 신호인지 알겠죠? 지금 이거 신호를 보고 똑같이 OLH 신호 맞네 아실 테고 넘겨보시면 이제 30Hz로 바꿔봤습니다. 바꿔봐도 그래도 대충 이렇게 보니까 OLH 신호 맞는 것 같네 라고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낮춰서 20Hz여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코사인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알아서 OLH 신호라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점 샘플 주파수를 낮춰가는 겁니다. 계속 낮추다가 샘플이 10개만 있어도 이게 코사인 신호인지 대충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보시면은 지금 샘플 주파수가 10일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찍혔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샘플을 찍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컴퓨터가 아까 제가 그랬죠. 모든 신호는 코사인이 가장 기본으로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는 코사인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런 식으로 코사인이 만들어지겠네 라고 컴퓨터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OLH 신호 맞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소입니다. 이거보다 이제 더 작아지면 이 OLH 신호라고 판단을 못하고 보시면 원래 신호의 주파수가 OLH고 샘플 주파수가 10이죠. 정확히 2배 차이가 납니다. 샘플 주파수가 신호 주파수의 2배이면은 컴퓨터가 이 신호를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추정할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복원. 가장 간단한 아날로그 신호가 OLH 신호. 이 얘기를 지금 한 거고요. 만약에 지금 샘플 주파수를 일단은 대충 알았고 점을 찍으면 되는데 샘플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컴퓨터 사양에 무리가 가니까 최소한 줄이는 거를 알아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샘플 주파수가 10일 때까지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10보다 작을 때 샘플 주파수가 신호 주파수의 2배 미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간단한 코사인이 OLH가 아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똑같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5Hz 신호가 맞는데 샘플을 9개만 찍은 겁니다. 가장 끝에 거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개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9개 점들도 OLH 신호를 지나가는데 원래는 OLH 신호죠. 지금 컴퓨터가 이 값을 확인한 거는 이렇게 9개 신호입니다. 컴퓨터 프로세서가 이 값을 보고 신호를 분석을 할 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프로세서는 이 데이터만 보고 파란색 OLH로 볼 수도 있는데 컴퓨터는 가장 간단한 신호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4Hz 신호, 검정색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똑같은 점인데 지금 9개 점인데 보시면 0에서 1초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4Hz 신호가 똑같은 점을 지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컴퓨터가 똑같이 자기는 9개 샘플을 확인을 했는데 이게 원래는 5Hz짜리 신호인데 컴퓨터가 그냥 분석을 해보니까 4Hz로 분석을 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신호 왜곡이 생긴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현상을 에일리어싱 현상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좀 뒤에서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 주파수를 할 때는 2배 이상을 해야 된다. 예시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5Hz짜리 소리를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4Hz로 저장이 된 거죠. 그럼 소리 왜곡이 생긴 거고
이게 5Hz 소리인데 왜 4Hz로 저장이 됐냐? 이유는 녹음기가 샘플 주파수가 9Hz라서 그런 겁니다. 예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샘플 주파수도 똑같습니다. 이 예제 샘플 주파수 fs가 12 하면은 샘플 주파수 7이든 3이든 똑같이 5Hz 신호 맞는 건데 7개만 점을 찍었죠. 7개만 점을 찍었을 때 이거를 넘겨보시면은 컴퓨터가 다음과 같은 신호로 이 검정색 신호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두 번밖에 출렁이지 않으니까 2Hz, 5Hz가 아니라 2Hz로 왜곡이 됐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셔도 샘플 주파수 3 하나, 둘, 세 개만 점을 찍으면 똑같이 이 점을 지나는 가장 간단한 코사인을 찾으면은 2Hz가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2Hz 신호로 인식을 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결론은 이 나이키스트 샤넌 샘플링 이론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신호처리나 디지털 신호처리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 나이키스트 정리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마 대부분 그냥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그냥 이 샘플 주파수가 2배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아마 아셨을 텐데 사실 저도 수학을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이렇게 좀 그래프를 통해서 왜 2배 이상이어야 되는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보시면은 이 나이키스트 샤넌 샘플링 시어리가 제가 보여드린 건 똑같습니다. 이 샘플 주파수가 신호 주파수의 2배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예시처럼 이 신호 주파수가 아까 5Hz였으면은 샘플 주파수는 적어도 10Hz 이상이어야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최대 주파수라고 하죠. 이 최대 주파수라는 의미는 신호가 아까 전에 그냥 예시로 코사인 하나만 드렸는데 이 코사인이 여러 개가 섞여서 어떤 신호를 막 만들겠죠. 이때 그러면 주파수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 여러 개 중에서 가장 큰 주파수보다 2배 이상 큰 샘플 주파수를 해야지 이 디지털 신호로 필터 설계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디지털 신호에서 아마 배우셨던 게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오메가 S, 샘플 주파수가 최대 주파수 오메가 C의 2배보다 크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회사 가서도 신호가 제가 말하는 소리만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반도체 어떤 설비를 할 때 어떤 노이즈 같은 게 하는데 이걸 분석하려면은 디지털 필터를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럼 일단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신호를 잡기 위해서 샘플 주파수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노이즈가 몇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무조건 2배 이상이다. 이 이론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배 미만이면 에일리어싱 현상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샘플 주파수랑 신호 주파수랑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샘플 주파수는 1초에 몇 개의 샘플을 추출했는지의 횟수를 말합니다. 아까 전에도 샘플 주파수가 100Hz다 라고 하면은 1초에 100개의 샘플을 점을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로 샘플 주파수가 8000Hz 가끔 이제 예제로 쓰는데 8000Hz라고 하면은 1초에 8000개의 데이터를 이제 추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호 주파수는 정연파 아까 전에 말한 그 코사인이나 사인 같은 신호가 1초에 몇 번 반복하는지, 몇 번 출렁이는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호 주파수랑 샘플링 주파수랑 다르다. 그리고 여기서 원래 수학을 안 넣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조금 들어가야 되긴 해서 혹시라도 신호 수업을 안 들으셨던 분들은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파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 먼저 오일러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함수를 통해서 코사인, 사인이라는 이 오일러 공식이 있는데 이 오일러 공식을 또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 두 개를 더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코사인 공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거는 많이 보셨을 공식인데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 신호가 코사인만 보여드렸는데 어떤 신호도 코사인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지수함수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출렁이는 거가 아니라 리얼 값하고 이미지너리 값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한 바퀴가 하나의 주기를 갖는 신호라고 합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설명해야지 깔끔할 텐데 수학을 많이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은 양의 주파수가 있고 음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면은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이 선 하나인데 이 사실 코사인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대편도 만들어서 이 두 개의 지수함수와 이 반대편은 마이너스겠죠. 지수함수의 합은 벡터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거의 정확히 절반이 코사인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 코사인에 양의 주파수도 있고 음의 주파수도 존재를 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신호는 복소수 신호, 양의 주파수, 음의 주파수 모두 갖는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5Hz 신호가 똑같이 있으면은 이 주파수 변환을 여러분들이 해 보시면은 5Hz에서도 신호가 있고 마이너스 5Hz에서도 이 신호 크기가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래 프리에 트랜스폼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넘어가고요. 이 나이키스트 정리를 이제 주파수 대역에서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먼저 이제 양의 주파수, 음의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샘플 주파수도 절반으로 정확히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샘플 주파수가 20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파수 대역을 대충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아까 신호가 5Hz 신호 계속 쓰는 겁니다. 샘플 주파수가 20Hz일 때는 마이너스 쪽에서는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에서는 10까지의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고, 여기에 신호가 아까 5Hz였죠. 5Hz에 어떤 값이 있고, 반대로 음의 주파수에서도 똑같이 마이너스 5에서 신호가 잡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똑같이 복사가 되는데, 이거는 BTFT라고 프리 트랜스폼을 하면은 가운데 있는 이 주파수가 옆으로 복사가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거는 이론 시간에 배우는 걸로 할게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프리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 옆에 똑같이 복사가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가 아까 10이었고 마이너스 10, 이 모양 그대로가 옆에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 이 가운데 0이라고 치면은 여기가 10이고, 이 기준에서 또 10이죠. 10Hz 차이가 나니까 이 기준은 20이고, 20 기준으로 5씩 차이가 나니까 데이터가 15Hz, 25Hz가 나오게 됩니다. 결론은 5Hz 신호가 들어오면은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요. 5Hz 신호를 5Hz, 마이너스 5Hz도 검색을 하고 15Hz, 25Hz라고도 검색을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주파수를 찾는다 했죠. 음의 주파수는 빼고. 그래서 이 5Hz 신호이구나 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 주파수가 10일 때 정확히 이제 2배죠. 그래서 5Hz짜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표현이 가능해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 딱 잘랐는데 마이너스 5에서 5까지만 표현이 가능한 그래프이고, 이것도 똑같이 컴퓨터가 프리 트랜스폼을 하면은 옆에 복사되는 현상이 생겨서 이만큼이라고 했죠. 이게 옆으로도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겁니다. 복사가 되면은 이 OLH 부분이 겹치겠죠. 그래도 이 OLH를 분석을 할 수가 있다. 결론은 OLH 신호를 샘플 주파수 2배이면은 분석은 가능하다. 겹치긴 하지만 분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샘플 주파수가 8Hz면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컴퓨터가 분석을 못한다고 다른 주파수로 해석을 한다고 말했죠. 그걸 주파수 대역에서 보시면은 샘플 주파수가 8Hz라는 거는 마이너스 4에서 4Hz까지만 표시할 수 있는 거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부러 제가 뭐 이런 건 없겠지만 마이너스 4에서 4까지만 자른 겁니다, 지금. 근데 정작 신호는 5Hz 신호라고 했죠. 4Hz까지밖에 표시를 못하는데 5Hz의 신호가 있으니까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문제는 컴퓨터는 옆으로 프리 트랜스폼 복사를 한다 했으니까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5Hz 간격이 있는데 복사가 돼서 이 기준에서, 복사가 된 거 기준에서 5Hz 간격에 보라색이 생기고, 여기가 아까 전에 이만큼이 4라고 했고 이만큼이 또 4가 되면은 8Hz 간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사된 거 기준으로 5Hz니까 이 보라색이 3Hz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샘플 주파수가 8이면은 마이너스 4에서 4Hz밖에 인식을 못하는데, 프리 트랜스폼이 옆에 복사되는 현상 때문에 똑같이 복사가 돼서 이 기준으로 5Hz가 넘어오면은 3Hz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5Hz가 4Hz, 2Hz가 되는 것처럼 이 예제에서도 주파수 대역에서 보면은 5Hz 신호가 3Hz로 인식되는 에일리어싱이 발생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신호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막 그리셨을 거예요. 샘플 주파수 FS라고 했을 때 절반 마이너스 fs 2로 나눈 거 옆에 써주고, 이런 신호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 앞의 예제는 5Hz에서 이제 어떤 신호가 있다 그래프를 그린 건데, 이런 식으로 어떤 세모난 주파수가 있을 때 옆으로 프리 트랜스폼을 하면은 옆으로 복사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 fs 샘플 주파수가 충분히 크면은 이 복사된 게 옆으로 떨어져 있을 거예요. 서로 영향을 안 주죠, 충분히 넓으면. 그리고 만약에 이 딱 2배 샘플 주파수가 최대 주파수 딱 2배가 됐으면은 이 세모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세모가 있으면은 정확히 딱 맞물려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래도 이상은 없습니다. 여기 그냥 겹쳐지는 거 하나 빼고는 그냥 신호 잘 복원을 하겠네 라고 해석이 되는데, 문제는 샘플 주파수가 2배보다 작을 때 이 복사된 게 바로 옆으로 붙죠. 이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에일리에이션을 발생하는 주파수 대역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냥 간단한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해변에서 파도가 쳤는데 1초에 한 번 간격으로 파도가 쳤습니다. 이 파도를 분석을 하려면은 파도 측정하는 장비의 샘플 주파수는 얼마가 돼야 될까? 엄청 쉽죠? 1초에 한 번 간격이라고 하면은 이 파도는 1Hz 신호를 갖고 있다. 1Hz 신호이니까 샘플 주파수는 최소 2배 이상이니까 2Hz 이상 되는 장비를 써야 이 파도를 잘 분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다음 예제는 거리 센서. 저번 학기에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수업에서 이 거리 센서를 썼는데 3V로 이제 전압이 들어오는데 0.5에서 0.6초 구간에 사인파 모양으로 갑자기 노이즈가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사인파 인위적으로 넣었는데 물론 노이즈가 이런 식으로 발생은 안 됩니다. 보기 쉽게 사인파로 억지로 넣어봤고 원래도 노이즈가 조금씩 있는데 이건 아주 큰 거죠. 센서가 영향이 갈 정도로 큰 노이즈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노이즈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호를 분석하기 위해서 샘플을 추출한다는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때 이 노이즈를 찾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샘플 주파수가 몇이 필요할까 풀어보시면은 구간을 다 정해줬죠. 그래서 0.5초에서 0.6초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이 구간은 0.1초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0.1초가 되고 이 0.1초 구간에 파동이 한 번 쳤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인파가 한 번만 생겼으니까 노이즈가 한 번이 됩니다. 결론은 이 노이즈 파수는 10Hz가 됩니다. 지금 그냥 분석을 해보니까 노이즈가 10Hz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그러니까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샘플 주파수는 20Hz 이상인 걸 써야 되겠죠. 센서를 사용해 보셨으면은 값이 막 들어오는데 자글자글하게 막 튈 겁니다. 그럼 이때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이런 노이즈가 얼마큼 생기는지를 분석을 하고 이 노이즈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갖는 프로세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두이노를 여러분들이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20Hz 이상의 아두이노를 프로세서를 써야 된다. 물론 요즘에 나오는 프로세서 대부분이 엄청 높아서 뭐 이런 거는 다 잡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이즈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면은 만약에 샘플 주파수가 노이즈가 10Hz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샘플 주파수도 1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라고 보시면은 일단 여기를 기준으로 점을 찍을게요. 점을 찍어서 10Hz니까 10개의 점을 찍으면 되죠. 대충 제가 찍어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대충 0.5초에서 옆이었으니까 이쯤에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제가 10개 점을 찍었죠. 지금 빨간색 점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문제가 샘플을 10개만 찍으면은 이 노이즈를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거 봤더니 무슨 그래프야? 라고 해서 이 10Hz 노이즈를 못 찾는다. 그래서 당연히 점을 더 적게 찍으면은 이 노이즈를 완전 못 찾겠죠. 그래서 방법은 2배, 20Hz면은 20개를 찍으면 되죠.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또 찍어 놓으면은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 찍어 놓으면은 이 선을 이어보면은 쭉 연결됐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20개 이상을 찍어야 컴퓨터가 이 부분이 노이즈가 있구나. 10Hz 노이즈가 있구나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에요. 어떤 센서를 이용을 해서 노이즈를 잡고 싶을 때는 일단 이 노이즈가 최대 얼만큼 노이즈가 발생하는지를 어느 정도 찾아보고 물론 오실로스코프나 이런 거는 처음부터 샘플 주파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로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오실로스코프로 찍어봐서 여기서 노이즈가 주파수가 대충 이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다른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노이즈 주파수의 2배 이상이 되는 샘플 주파수를 여러분들이 맞춰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에서 많이 사용할 소리 신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리 신호는 일단 사람이 기준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약 2만 헤르츠라고 합니다. 이거는 인터넷 찾아봐도 다 있는 자료고요. 2만 헤르츠인데 이 2만 헤르츠를 컴퓨터로 그러니까 컴퓨터로 녹음을 하던가 아니 컴퓨터로 노래를 틀을 때 최소 샘플이 1초에 4만 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 귀에 들렸을 때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 음질에 관심이 많으셨으면은 이어폰이나 아니면 멜론이나 이런 노래 사이트 같은 데 보시면은 샘플 주파수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44,100이나 48,000Hz를 사용합니다. 샘플 주파수로 FS가. 이 44,100은 CD 기준입니다. 옛날에 이 CD에 노래를 담아서 앨범에 팔았는데 이 CD 기준이 44,100. 이게 소니 회사에서 아마 지정한 것 같은데
왜 44,100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여기 말했다시피 가청 주파수가 약 2만이고 그러려면은 1초에 샘플 주파수가 4만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4만 이상인 거 아무거나 하나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쓰는 거는 48,000. 제가 연구하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에어팟을 사시든 뭐 갤럭시 버즈를 사시든 그런 데도 보시거나 아니면 멜론 같은 거 노래를 다운받으셔도 가장 기본이 요즘에는 48,000Hz일 겁니다. 이 48,000Hz를 사용을 하면은 이 가청 주파수인 2만 Hz를 다 복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 귀에 2만 Hz를 들려줘도 사람이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8,000 킬로로 하면 48kHz 기준에서는 주파수가 마이너스 24,000Hz에서 플러스 24,000Hz까지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세서가 컴퓨터 프로세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노래를 재생할 때 녹음을 하거나 재생을 할 때 이 48,000 Hz를 사용을 하면은 최대 24,000Hz까지 표현할 수 있다. 출력할 수 있다는 소리죠. 이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48,000Hz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게 1초에 48,000번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노래를 듣고 있을 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것도 제가 마이크로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이 스피커로 이어폰으로 듣고 계실 텐데 제 목소리 또한 1초에 48,000번으로 데이터가 쪼개져서 여러분들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음질, 보스나 이제 소니 같은 스피커나 이어폰을 잘 만드는 회사에서 보면은 고음질로 96kHz나 128kHz를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48kHz라고 했는데 이건 저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소고 이게 샘플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조금 더 이제 고사양 사운드 장치 스피커나 마이크 같은 걸 보시면은 96kHz나 128kHz도 지원은 한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데이터 수가 엄청나게 많겠죠. 1초에 12만 8천 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마이크 기준으로 12만 8천 개의 1초에 12만 8천 개의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연산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럼 그만큼 비싸지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나 스피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파는 거 말고 좀 고사양 모델을 찾아보면 비싼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왜냐면 1초에 이걸 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좋은 프로세서를 쓰고 지금 제가 샘플링까지만 얘기를 하는 건데 나중에 필터 계산을 하면은 그만큼 연산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마이크나 스피커나 이런 거 고사양으로 갈수록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은 48kHz일 때 여기 앞에 보시면 24,000Hz까지만 표현 가능하다 했죠. 이런 상황에서 소리 녹음을 하는데 30,000Hz의 노이즈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에일리어싱 때문에 18,000Hz 신호로 인식이 될 겁니다. 근데 사람이 어차피 들을 수 있는 게 20,000Hz까지라 했으니까 이 30,000Hz는 필요 없는 소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24,000 이상의 신호는 아예 사전에 차단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마이크를 사셨는데 노래방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에 갑자기 3만의 그 노이즈가 들어가면은 이 노래방에서 나오는 노래 소리가 다른 소리가 이제 나오겠죠. 어차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게 2만 헤르츠까지니까 이거는 불필요한 노이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입니다. 에일리어싱을 안티, 차단하는 필터라는 뜻이죠. 에일리어싱을 안티하는 필터. 그래서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를 해결을 할 때는 보통적으로는 24,000Hz에서 마이너스 24,000Hz까지만 통과를 하고 나머지는 0으로 다 죽여놓는 이 필터를 설계를 해서 곱해버립니다. 곱한다고 표현하면 또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습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녹음기 아니면 뭐 아까 말했던 노래방 같은 데서 노래를 부를 때 30,000Hz의 노이즈를 마이크에 얘기를 했는데 18,000Hz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 녹음기는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전에 차단하는 필터가 없는 조금 싸구려 마이크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B 녹음기가 있는데 똑같이 30,000Hz에 있는 노이즈를 쏴줬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 녹음기에서 분명히 30,000Hz 쐈는데 들어보니까 아무 소리가 안 난다 라는 거는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를 사용을 해서 24,000Hz보다 높은 거를 다 이제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마이크 해서 테스트를 하실 때 그 이상의 주파수를 쏴 보시면은 소리가 아예 안 나오면은 이거는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가 있는 녹음기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근데 요즘에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뭐 대부분 마이크나 이런 데에는 안티 에일리어싱이 있을 거예요. 없을 리가 없죠. 진짜 싸구려 아닌 이상. 이거는 작년에 했던 DSP 보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 건데 여기에도
대부분 다 안티-엘리어싱 필터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을 보시면은 이게 준 신호인데 밑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를 쭉 가면서 신호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쏴주면은 이 파란색이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쭉 가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필터가 만들어지는데 이 부근이 24kHz 부근이 됩니다. 24kHz. 그래서 마이크나 진짜 어떤 DSP 프로세서 컴퓨터에 사용할 오디오 성능을 알고 싶을 때 그냥 모든 주파수에 있는 신호를 쭉 쏴보면은 24kHz보다 작은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있을 거고요. 24kHz보다 큰 데는 안티-엘리어싱 필터 때문에 신호가 다 죽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구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한 거는 필터 설계 전혀 안 한 거고요. 인베디드 신호 처리 프로세싱 중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한 거는 ADC를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컨버터하는, 변환하는 과정을 오늘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샘플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쭉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통 안티-엘리어싱 필터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신호에서 어떤 거를 상기를 시켜보시면은 이래서 샘플링이나 안티-엘리어싱이 이래서 있었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필터 설계하는 방법, 디지털 필터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DAC,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바꾸는 이 DAC나 복원 필터는 솔직히 저희가 공부까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희가 이 수업에서 다루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 DAC가 달려있는 스마트폰이나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세서, 컴퓨터, 프로세서에서는 이 DAC 이어폰 잭이 있다는 거는 얘네들이 어느 정도 구현을 해놨다는 거거든요. 디지털 값을 받으면 그냥 그 아날로그로 소리를 쏴주는 거, 그 정도만 있기 때문에 직접 스피커를 만드는 분야가 아닌 이상은 여기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마지막으로 제가 양자화를 놓는데 사실 샘플링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5Hz 신호를 만들고 10Hz보다 작아지면 안 된다. 샘플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최소 10Hz는 돼야지 이 신호를 분석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쭉 했는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양자화 오류도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뭐냐면은 지금까지 예제로 5Hz 신호에 빨간색 점을 100개를 찍었는데 사실 보시면은 오른쪽에 그래프 확대한 걸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매틀랩 코드를 잠깐 보면 답이 있을 텐데 매틀랩에서 여기서 아까 이 빨간색 점 100개 만든 거를 보시면은 1, 0.951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데 이 오른쪽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맨 위에가 1이었죠. 값이 1인데 이 다음 값이 0.9511 지금 이 매틀랩에서 보시면 0.9511 원래 뒤에 더 숫자가 있을 텐데 다음 숫자만 적어놓으면은 0.8090 그래서 이 두 번째 빨간색 점을 보시면은 0.9511이라는 값인데 사실 어떤 컴퓨터가 이 소수점짜리까지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시면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이제 인식하는 컴퓨터가 많다는 거죠. 이 뒤에 있는 거는 올림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0.9511을 반올림을 하면은 9에서 반올림을 해서 1이라는 숫자가 그냥 되고 0.8090은 여기서 반올림을 하시면 0.8이 됩니다. 이게 양자화입니다. 컴퓨터가 소수 무한대까지 인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끊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원래 0.9511이 맞는데 1이라고 인식을 해서 이만큼 오차가 생겼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만큼 오차가 생겼고 이 차이가 1 빼기 0.9511이니까 대충 0. 몇일까요? 0.089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만큼씩 오차가 생기는 거죠. 지금 얘도 원래 0.8090이 나와야 되는데 0.8로 됐으니까 0.009 마이너스 0.009만큼 오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샘플 주파수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이런 양자 오류도 원래는 알아야 된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것도 하나의 되게 긴 수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자 오류까지는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오류가 많구나. 샘플 주파수도 잘 맞춰줘야 되고 양자화 오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리를 분석을 하거나 노래를 틀 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샘플 주파수가 2배 이상이어야 된다만 알고 계셔도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면접을 가서 라든지 어떤 신호를 분석을 할 때 센서 신호를 분석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